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정오부터 3시 사이에 더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은 오늘 자동차를 집에 두고 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죠. 마크 저커버그 부부의 통큰 기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주에 태어난 딸 맥스의 탄생을 기념해서 자신과 부인이 함께 소유한 페이스북 주식의 99%,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이라고 하죠. 이 큰 돈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된 저커버그가 딸에게 쓴 편지 역시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요. 세상 모든 부모들처럼 엄마 아빠도 내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단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 부자들은 기부에 인색할까? 그 이유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야, 99%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했습니다. 그죠? 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인데, 예, 아 대단해요. 예. 예. 현재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약 3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커버그가 갖고 있는 지분이 한 12% 정도 되는데, 예. 이 주식의 99%, 사실상 1%는 뭐 본인이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나머지를 다 기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돈으로는 거의 50조 원이 넘는, 그럼 아마 세계에서 기부 금액에서 1위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렇죠. 아유, 네. 50조가 넘으면 우리나라 예산의 몇 분의 1인데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본인도 저커버그 본인도 출산휴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본인이 딸을 낳은 기념으로, 이 99%의 막대한 재산을 사회 기부하겠다 했는데,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상당수 대기업의 총수들이나 오너들이
자식을 낳으면 기념으로 주식을 주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은 참 많은 게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 하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진짜. 예? 외국의 갑부들은 자식을 낳으면 기념으로 기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준다. 예. 근데 사실 이 기부하는 거 저커버그뿐만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 외국의 갑부들 참 정말 기부들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네, 그렇죠. 최근 한 2000년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 기부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예. 그 부자들한테서 말씀하신 대로 뭐 빌 게이츠는 거의 빌 게이츠도 48조 규모죠.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자신이 세운 그 재단에 빌 게이츠 재단에 내놨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세계 3대 부자인데 현재 워렌 버핏도 자신이 가진 주식 재산의 대부분을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예. 이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은 세계 물론 최고의 부자이기도 합니다만은 공동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하고 있는 실질 경영은 아닙니다만은 최대 출자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어떤 그 인터넷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 새로운 그 신경제를 불러왔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큰 주역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이 사회적 인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사회에 내놓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들인 세릴 샌드버그라고 그 페이스북의 COO라는 그 경영인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도 저커버그에 앞서가지고 작년에 본인이 가진 그 주식의 절반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고 마치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기부 열풍이라 그럴까요? 부자들의 기부 열풍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거 보면 미국을 자선 자본주의, 기부 자본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요. 지금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부를 하면서도 빌 게이츠가 만든 그 재단에 기부를 한다. 이것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돈 보통 자기 이름으로 재단 만들고 이러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일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개념으로 보면 통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는 기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기부를 자기의 홍보 수단 정도로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외부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기부가 자기가 세운 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또 재단의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미국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세운 재단은 빌 게이츠 이름만 따고 있지 사실상 자신이 기업 경영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재단에 개입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순수한 자기 재산의 사회 환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단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 또 이제 법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특수관계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재단에 기부한 주식 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나중에 또 역으로 우호 지분 역할을 또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경영 기법일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은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이름만 옮겼을 뿐이지. 별로 실질적인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도 많아요. 예, 그렇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부 재산 환원, 이게 또 상속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재벌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부가 없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나 현대차나 여기서도 1조 원대의 기부는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크게 큰 범주에서는 기부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세운 재단이라든가 계열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재산을 내놨습니다만은 근데 그 내놓는 시점이 참 묘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아서 딸을 낳아서 그 기념으로 사회에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이런 형태잖아요. 말하자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부모가 돌아가시던가 재벌가의 경우에 돌아가시던가 또는 법률적으로 무슨 죄가 들통이 나서 무슨 감옥에 간다던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경영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그 상속이 이루어진다던가 이런 시점에 대부분 기부가 일어나요. 그건 결국은 그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부다. 통상적인 평시에는 기부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도 하죠. 예. 아니, 그 명언이십니다. 외국의 갑부들은 자식을 낳으면 기념으로 기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준다. 근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유일한 박사 같은 그런 분도 흔하지는 않지만 계신 것도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참,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제적 환경, 또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에서 참 이례적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저희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결정을 하셨던 분들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드문 편이고 대부분 우리가 재벌들을 접하는 뉴스는 형제의 난이다. 예?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참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서 착잡한데 우리나라 돈 많은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세요? 이런 저커버그 같은 경우를 보면서. 네, 우리가 이제 과거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많은 재산을 모아야 되고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나 압박감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을 지켜야 또 앞으로 이어나가고 하는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기업이 성공하고 일정 부분 어떤 한계점을 넘어섰을 때는 그것이 사회의 어떤 산물이다. 이런 공익적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 기업이 사람들 국민과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지 본인이 혼자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자랑하고 다닐 수도 없고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자신이 재산이 얼마다라는 거를 매우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사회에서는 참 존경의 어떤 지표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자기 재산을 다 숨기려고 해요. 좀 드러나면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면 어떡하지? 그것은 축제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이라든가 편법성 이런 것이 항상 걱정되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발전적인 경제 활동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도 이제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2, 3세로 경영이 이동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식 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동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지분을 갖고 경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존경심을 갖고 경영을 하는 그런 기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이라서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재벌닷컴의 정성섭 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360도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3차원 컬러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요. 3D 완전 입체 홀로그램이 시청이 가능한 홀로그래픽 입체 영상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어제 밝혔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테이블탑형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이제 기가코리아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중간 결과물 중 하나고요. 테이블 디스플레이 위에서 360도 모든 방향으로 이 컬러 홀로그램의 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컬러 홀로그램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이게 책상 위에서 갑자기 쫙 그림 같은 게 진짜 우리가 만지면 만져질 수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생생한 그런 것들이 쫙 테이블 위에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3D 홀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홀로그래피는 이제 완벽한 3D 입체 영상을 구현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기술인데 이걸 디지털에서 완벽한 3D 입체 영상을 구현을 하려고 세 개의
유수의 연구기관, 대학들도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기술적 한계를 상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껏 지금 20도 이내 제한된 시청각도에서만 관찰을 가능한 이제 홀로그램 시연에 성공한 바 있는데 우리는 20도가 아니라 360도죠.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그 기존의 눈속임 형태의 유사 홀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빛의 그 회절 현상을 이용한 진정한 홀로그램 재현이어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하고요. 연구진은 이제 2021년까지 수행해서 실용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내년 주택시장 매매 가격이 3.5%, 전셋값은 4.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의외는 의외네요. 주택산업연구원이 이제 어제 그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수도권이 주택시장을 견인했는데 내년에는 가격과 거래, 공급 모두 올해보다 둔화는 되겠지만 올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0월과 11월 건설업계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따르면 내년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매 시장의 경우는 수도권 가격이 지방보다 오름세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서울에서는 웃돈을 기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요. 여기 분양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방에서는 일단 공공기관 이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가격 상승 요인이 사라져서 상승폭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인데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세의 경우에는 소형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돼서 하향 안정 추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 강남권과 일부 광역시에서는 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인데 보증금 규모가 큰 아파트의 월세 전환이 많아지면서 반전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서민 입장에서는 참 살기 힘들어지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 예를 들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가만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표현이 된다면 금리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있는, 지금 미국 금리 때문에 금리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잘 반영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15, 16일 날 아마 앨런 의장이 그 선언을 할 것 같은데요. 미국 금리 인상이 이렇게 그 현실화되면은 이런 보고서 전반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글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 보고서가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30일 문을 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 이름이 보험 다모아예요. 보험 다모아에서 판매 중인 보장성 보험의 상품 구성이 취약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일부 상품의 경우는 딸랑 한 개 회사만 참여해서 비교할 거 떴고 다 모아가 아니네요. 일부 모아네요. 대부분의 상품이 저가에서 고가까지 이제 극심한 가격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 판매자로 이제 교보라이프 플랜싱은 단 한 곳만 등록했는데요. 이 종신보험이라는 게 단순한 보장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공개하면 각 회사별로 사업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대부분의 그 보험 설계사가 판매한 상황에서 각 보험사가 사업비를 포함한 가격을 노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붙었습니다. 이게 상품 절대 부족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런 걱정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가격도 천차만별이라서 소비자 선택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보험이 100개가 넘습니다. 이걸 표준화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자신한테 필요한 보장인지 판단한 뒤 보험료를 고려하는 게 현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쉽습니까?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게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짧은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말이에요. 예. 비활동 기간 동안의 단체 훈련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비활동 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경기 없는 기간 얘기하는 거죠? 예, 시즌 오프가 되고 난 기간인데요. 예. 그러니까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 현재 프로야구 규약이 이 단체 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이 비활동 기간 단체 훈련 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선수들한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자 뭐 그런 취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은 구단들이 이 조항을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비활동 기간 이 단체 훈련을 하는 구단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예. 이 선수협회 박충식 총장이 예. 이 현행 제재금이 3억 원인데 아하. 올해부터 제재금을 10억 원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비활동 기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도 선수들은 훈련을 계속 하는 선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자율 훈련을 이렇게 하려면 예. 돈 많이 받는 선수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더 좋은 훈련할 수 있고, 예. 그죠? 돈 조금 받는 선수는 좀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이 비활동 기간 단체 훈련 금지는 이 팀에서 주도하는 단체 훈련만 금지를 한 거고, 예. 이 선수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본인이 스스로 이 개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군 선수나 비주전 선수 같은 경우에 주전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런데 이 개인 훈련보다는 단체 훈련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훈련하고 싶어도 훈련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예. 또 겨울철에 주로 이 웨이트하고 기초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고액 연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뭐 사이판이나 괌 같은 따뜻한 지역에 가서 개인 훈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저연봉 선수와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고연병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예. 4년간 1,200만 달러, 5년에 미네소타 구단에서 옵션 행사할 수 있는 조건, 뭐 이런 걸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실질적인 연봉은 국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4년간 1,200만 달러, 그러니까 최대 5년간 1,800만 달러의 미네소타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 예상했던 금액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협상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년간 기준으로 해서 1,2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보면 300만 달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금에다가 에이전트 수수료를 합해서 모두 다 공제하는 비율이
54.45%입니다. 54.45%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이 141만 달러를 수령하다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16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연봉 16억 원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그 NC하고 계약한 FA 이 박성민 선수 실수령액이 17억 9천만 원이니까 1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박성민 선수보다도 실수령액은 작기 때문에 협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국내 프로야구의 FA 선수들의 몸값이 그만큼 거품이 좀 끼어 있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근데 뭐 미네소타에서는 박병호 선수 지명타자로 기용할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현지에서 오늘 새벽에 박병호 선수 입단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 미네소타 테리 라이언 단장이 박병호 선수를 지명 타자로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말은 역시 미네소타가 박병호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홈런, 장타력, 이 결정력 있는 한방 이런 것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뵙는 순서죠.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눈길을 뚫고 여러분을 위해서 스튜디오까지 달려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영어평론가의 대부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눈 엄청 오죠. 눈이 많이 오네요. 12시부터 더운데요. 네. 이거 참. 자, 오랜만에 이 박스 오피스 순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갑자기 그 자영업자들이 오늘 장사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네,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예. 네, 내부자들이 극장도 썩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날은요. 내부자들이 지금 400만을 넘겼고요. 네. 스포츠 연예부 기자 얘기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45만 정도 하고 있네요. 약간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검은 사제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499만이니까 500만 넘길 것 같습니다. 예. 수지 인기 아주 높은 가수죠. 수지가 주연을 맡은 도리화가는 약 30만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그 낙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헝거 게임 더 파이널은 72만 정도 했습니다. 007 스펙터가 한 180만 정도 그렇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터널 선샤인이 42만 4천 명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2005년에 개봉됐을 당시에 15만을 빼야 되니까 한 27만 정도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위를 기록했으니까 이터널 선샤인이 대단히 높은 그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게 재개봉된 영화가 이렇게 인기네요. 예. 이것도 이제 좀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개봉 외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된 상태여서 좀 그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이 과잉될 때도 있고 시장은 자동 조절을 하겠죠. 공급이 과잉되면 시장에서 받아주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또 다시 또 시장이 받아주면 또 다시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이게 수급이 조절될 텐데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가 이런 겁니다. 개봉 외화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개봉 외화들을 관객들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어떤 외화가 개봉했는지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인지도가 있거든요. 예전에 짐 캐리가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지독한 그 아픔을 담고 있는 러브 스토리래 뭐 이런 식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새 외화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앞서서 그 흥행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멀티플렉스의 그 아트관이 이 영화를 좀 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공급해야 될 외화들은 빼고 이 영화를 먼저 걸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른 외화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좀 박탈되는 기회가 적어지는 그런 역효과가 지금 발생하는 거죠. 역차별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시장에서 핸들링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터널 선샤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셸 공드리 감독이 갖고 있는 그런 예술성 또는 그
특이한 어떤 발상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영화에 대한 그 뒤늦은 관심들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죠.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이제 개봉하고요. 네, 그리고 렛미인 드라큘라 영화죠. 스웨덴 토마스 알프레드손 감독의 영화인데 그 당시 개봉 당시 굉장히 렛미인은 저 케이블에서 방송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뷰티 방송인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렛미인은 그렇죠. 스웨덴 버전과 미국 버전이 있는데 둘 다 아주 좋습니다. 스웨덴 버전이 아마 재개봉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2만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업영화로 따지면 200~300만 명 모은 영화거든요. 워낙 뛰어난 작품인데 아마 겨울 시즌을 맞아서 다시 한번 재개봉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외화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만큼 외화를 다루는 영화사들, 그 수입사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사실 유럽에서는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같은 거 이거 계속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트 영화가는 한 영화를 사실 오랫동안 틀고 순회 상영을 하고 이런 기획전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재개봉하는 영화들이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아트 영화들도 그렇게 좀 상영 기회가 길게 많이 보장되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그 극장 유통구조, 영화 유통구조는 굉장히 왜곡돼 있고 불균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국회의원분들도 말 안 들어주시고 사업하는 분들도 말 안 들어주시고 국회의원분들은 바빠서 영화 못 봐요. 그러니까 극장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으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진짜 외화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뭐 어떤 게 있어요? 사우스포 같은 권투 영화 있습니다. 제이크 질렐할 인기 있는 배우인데요. 레이첼 맥 아담스 아주 예쁜 여배우죠. 네, 권투 얘기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고 뻔한 드라마인데 오랜만에 보는 권투 영화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권투 영화 이 스포츠 영화라는 것은 인간 승리의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성공했던 선수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성공했던 선수가 갑자기 몰락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왔던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감독이죠. 네, 감독이죠. 네네 감독이자 거기서 트레이너로 나왔죠. 네, 그래서 어쨌든 권투 이야기는 그렇게 몰락했다가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하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사우스포가 그런 얘기입니다. 사우스포는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왼손잡이. 뭐 속된 말로 왼바. 옛날에는 야구에서도 사우스포가 많았죠. 그랬잖아요. 안톤 후쿠아 감독이라고요. 미국의 흑인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영화는 덴젤 워싱턴 주연의 트레이닝 데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태양의 눈물 이런 작품 만들었던 태양의 눈물. 아주 꾸준히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상업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이고 웰메이드 감독입니다. 이 트레이닝 데이는 덴젤 워싱턴가 나무주연상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타기도 했었죠. 크림슨 피크라는 작품도 됐습니다. 멕시코 감독 기레르모 델 토로 감독이 만든 거고요. 이 멕시코 감독은 3대 감독이 있는데 기레르모 델 토로 감독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래비티의 그 알폰소 쿠아론 그리고 올해 버드맨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 탔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이런 3명의 감독이 멕시코 3대 감독인데 기레르모 델 토로는 그중에서도 가장 채색감이 좋고 그 판타스틱한 영화를 만드는 그 가장 영화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영화로는 헬보이 같은 영화. 머리에 이렇게 뿔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의의 사도로 활동하는 헬보이 같은 작품이 있고요. 블레이드 같은 흡혈귀를 없애는 흡혈귀 영화. 네, 이런 작품들도 있었고요.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같은 그런 작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공포영화를 자주 만드는 감독인데 공포영화 중에서도 가장 슬픈 공포영화를 만드는 마마라는 영화는 기획을 했었는데요. 어머니 귀신이거든요. 엄마 귀신은 엄마는 귀신이 돼도 엄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근데 딴 애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엄마 귀신은 생모고. 그렇죠. 사실 양엄마, 계모죠. 그러니까 귀신 엄마, 귀신 생엄마와 양엄마 간의 싸움인데 결말은 굉장히 슬프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요. 크림슨 피크는 선홍빛 언덕 뭐 이런 뜻이겠죠. 핏빛 언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공포예요? 공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귀신이 유령이 무서운데요.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되면
귀신이 측은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귀신들도 대충 이제 사연을 알게 되면 측은해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귀신이 나타난 이유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니까 유령이나 귀신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말이면 극장 좀 분위기가 나아지나요? 이 멜로 영화들이 이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텐데요. 이제 오늘 개봉되나요? 그 극적인 하룻밤. 하기호 감독이 만들고 윤계상 그리고 한혜리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달콤한 이야기가 연말 분위기를 좀 자극할 것 같고요. 이런 러브 스토리가 얼마나 그 많은 연인들을 극장으로 몰고 갈지 좀 관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텍쥐베리 원작의 어린 왕자. 지금 일본에서는 이미 개봉돼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죠. 이 작품이 아마 12월 연말에 가족 영화로서 분위기를 타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영화고요. 사실은 연말 분위기에 이런 영화가 좀 성공을 해주는 것이 극장 상황이 이게 좀 어려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선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서 그 연령대에 맞게 보이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영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동일화가 강한 영화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생텍쥐베리가 만든 어른을 위한 동화 이렇게 보통 얘기되는데 어린 시절에 이 어린 왕자를 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만 아마 잊지 않은. 네.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안 읽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어린 왕자라 그래서 읽은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탁환 씨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대호. 대호. 그거 예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선 말기 마지막 그 호랑이 사냥꾼과 그 마지막 남아있던 대호 호랑이와의 혈투를 그린 영화죠. 리암 니슨 주연의 비슷한 영화가 있었어요. 곰을 상대로 싸웠던 영화. 그런 작품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최민식 씨가 주연을 맡은 만큼 명량의 그 티켓 파워를 어떻게 이어갈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12월에 이제 이렇게 대결, 빅매치가 있는 거죠. 어린 왕자 같은 그 가족용 영화도 있고 대호 같은 그런 그 블록버스터 작품, 새로운 어떤 그런 추적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극적인 하룻밤 같은 로맨틱 코미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화들이 12월 극장가를 장식할 텐데 연말이고 또 술자리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 작품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흥행을 이어갈지는 저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올해처럼 가면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겠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수백 편에 340편 정도의 외화가 개봉되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게 몇 편이 안 되고요.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 중에서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한 10% 정도만이 사실은 공장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재투자를 해서 영화를 한 편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의 불균형화 또는 유통 구조의 왜곡화 이런 것들을 왜곡된 유통 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영화 시장 계속 나빠질 겁니다. 지금 이 정부 당국에서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 영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조를 잘 끌어가지 않으면 우수한 콘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홍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홍콩 영화 잘 됐을 때. 홍콩 영화 산업이 지금 남아있나요? 그렇죠. 거의 다 그 북경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일하던 영화 맨파워들은 할리우드나 다른 외국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조심스럽게 유리잔 다루듯이 다루지 않으면 순식간에 공멸할 수 있다는 것, 순식간에 도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홍콩 보니까 진짜 그렇죠. 예전에 참 홍콩 영화 잘 나갔는데. 일본 영화 산업도 지금 그렇거든요. 일본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일본에 몇 대 메이저가 있죠. 쇼치크, 도에이, 도호 등등 아마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그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거의 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 일본 영화가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안 되는 것만큼 예. 일본의 자국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음악 들으면서 헤어지죠? 이터널 선샤인이 뭐 그렇게 인기를 다시 모으고 있다니까 좀 한편은 기분 좋고 한편은 좀 얄미운 측면도 있는데요. 네, 개인적인 감정입니다만 이터널 선샤인에서 좋은 영화입니다. 정말 좋은 영화고요. 여기 나왔던 백의 Everybody's Got to Learn Sometime이라는 노래 골랐습니다. 근데요. 이터널 선샤인 말고 아까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재개봉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렛미인도 있고. 렛미인도 있고. 이 어쨌든 근데 좀 의미 있는 물론 이런 영화들도 의미는 있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영화들이 재개봉이 된다라는 거는 뭐 제가 아까도 잠깐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좋은 영화들은 계속해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밸런스죠.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좋은 영화도 있고 지금 좋은 영화도 있는데 지금 좋은 영화는 버려지고 과거에 좋은 영화를 찾는다. 과거에 좋은 영화 또 완전히 버리고 지금 좋은 영화만 찾는다. 이건 자꾸 양극화로 가는 거고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늦어도 11월에는 이라는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 개봉됐던 27편의 아주 뛰어난 영화고요. 어제 상영했던 Most Violent 같은 작품은 미국 전미영화평론가 협회가 뽑은 지난해 탑10 영화 중에 최고봉 영화였거든요.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지는 것도 안 알려져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극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불균형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아닙니다. 재미없는 얘기 자꾸 말씀드려서 뭐 그래도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귀중한 정보이죠. 의견이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네마의 뉴스 지금까지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재개봉돼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터널 선샤인에 나오는 음악이죠. 지금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눈이 더 내린다고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오부터 3시까지가 가장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하루 이 눈길에 조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 나름대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도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